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4일차입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인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한 주 동영상 정리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 12월 4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주택 가격 하락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죠. 그래서 그 의미가 좀 크고 서울이 드디어 본격적 하락으로 가느냐 하는 시점에 정부의 규제 하나 대책이 나왔죠. 과연 어떻게 시장에 앞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MF 경고가 있었죠. 보도에서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핵심은 2019년 말 대비 10% 하락입니다. 이 참 크죠, 메시지가. 근데 이게 단순한 뭐 경고가 아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보고서라서 우리가 좀 귀담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부 규제 완화 대책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부활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둘 다 해서 욕을 먹은 정책이죠. 이거 뭐 있는 자들, 부자들 뭐 돈 버는 대책이냐 했는데 이번에 또 부활을 시켰어요. 이거 제가 볼 땐 비판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걸 나름 감안해서 4년짜리 뭐 단기 임대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정부가 고민한 점은 보이지만 이 자체가 있는 집을 갖다가 매집하게 되면 원래 주택은 미분양 쪽으로 가면 미분양만 매입하면 어떤 공익성이 좀 이해가 되는데 기존 주택 아파트까지 또 매입하는 걸 넣어가지고 이것도 투기 조짐이 일어날 수 있는 일단 바탕을 깔아놔 버렸어요. 이게 이제 IMF가 공고하는 내용이랑 좀 역행됩니다. 그럼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씩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금리 인상이 또 예측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계속 금리 인상이 계속 앞으로도 미국이 두세 번, 또 한국도 한두 번 더 올려야 되는데 그때 되면 정말 이게 갑작하게 급격한 충격이 올 수도 있겠다고 판단돼서 선제적으로 한 고민도 이해는 돼요. 근데 그 전체 흐름 자체가 부자 다주택자 위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전체 뭐 무주택자나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정부의 의도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나 뭐 다들 감시해야 될 것 같아요. 1월 13일 하느니 0.5인데 미국이 1월 말일 날 또 인상할 예정이에요. 그럼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달에 좀 좋게 나와서 요거는 한 0.5나 어쩌면 0.25까지 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0.5로 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엔. 하여간 0.5든 0.25든 미국 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그 충격이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CD 변동금리, 뭐 코픽스 변동금리,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이 80% 이상인데 이분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동된 금리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자 부담이나 원리금 상환이. 그러면 제가 볼 때 부담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이나 좀 어려운 분들이 좀 안 좋은 뭐 경매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시장이 당분간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좀 힘든 시장이 될 거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고육지책으로 좀 선제적으로 던졌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IMF 경고를 좀 분석해 볼까요? IMF가 14일 날 발표했는데 이 경고 한국 주택 가격 10% 하락. 어떤 내용이냐면 아시아 태평양의 주택 가격과 부담에 대한 어떤 안정 보고서예요. 보고서인데 대충 뽑은 게 아니고 예전에 경고하고는 좀 수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있죠. BIS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고 OECD라고 하시잖아요. 그 두 개의 집값을 갖다가 데이터로 베이스를 해놓고 각 나라의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이면 뭐 중국, 홍콩, 싱가포르 다 들어갔죠. 우리나라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홍콩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만 보도에 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기본 주택 가격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실제로 두세 배 올랐는데 한국 부동산원 지수로는 뭐 15%, 18% 올랐었잖아요. 한 해. 그 기준에서 볼 때 여기서 그 기준에 대한 10%입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시점에 대해서 10%냐? 2019년 말 주택 가격 대비 10%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또 한은혜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주택 가격이나 전세 보증금이 하락하게 되면 한계 차주나 위험한 차주들이 뭐 37만 가구에서 뭐 50만, 60만도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10월 7일 날이요. 2020년에 세계 각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한번 사고를 쳤죠.
그 새로운 여자 총리가 뭐 부자 감세 던졌다가 뭐 거의 뭐 난리가 났잖아요. 영국이 총리가 바로 뭐 전 세계 역사상 거의 뭐 최단기 총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면 뭘까요? 그냥 뭐 저 선거할 때 뭐 돈 있는 사람들한테 뭐 후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방어나 이런 거 하지 말라, 재정 정책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IMF가 그냥 안 둔 거죠. 이 양반들이 미쳤나?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터지는데라고 이제 잘못해가지고 여기 부자 감세 정책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경제 침체를 피할 수 없다, 더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위험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면서 영국 그 총리는 뭐 앞뒤 못 가리고 그냥 던졌다가 총리직까지 물러나는데 그만큼 경제를 갖다가 자기들의 편익을 위해서 쓴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걸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 경고를 했죠. 각국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 직접 개입 말라. 금리 올려 통화 약세를 해결해야 된다. 금리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미국만 움직여가지고 안 되는 경제 글로벌 시스템이니까 전 세계가 금리를 올려야 전 세계 물가가 안정되잖아요. 그죠? 한쪽으로 튀면 풍선 효과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IMF가 공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말하죠.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 가구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은 비용 대비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정책을 쓴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축 상황에서 인플레가 일어날 때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저소득 가구 지원에 국한해야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요. IMF 총재가. 보시면 이게 이제 그전 IMF 총재죠. 지금 현 IMF 총재는 이 양반이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비엔데 발음이 좀 어려워요. 크리스틴 리가르디오라고도 하고 리가르데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관두고 지금 유럽연합은행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한 1년 반 넘었죠. 됐는데 둘 다 계속 얘기를 해왔었어요. 해왔었고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세계 각국은 통화기축 정책과 재정 정책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딱 우리나라입니다. 영국은 이미 당했고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불안해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도 지금 너무 돈 풀고 이래가지고 막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버블이 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정리가 되게 둬야지 자연균형점으로 돌아가잖아요. 배탈이 났는데 거기다 밥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배 터지죠, 진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라는 총재가 부자들에게 보조금 지급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머리를 써가지고 대놓고 지급을 안 하고 돌려서 지급하는 거죠. 세금 인하가 영국도 했다가 난리 난 거잖아요. 그리고 무차별적 재정 지출 경계. 이거는 그나마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뭐 무작위적인 지출을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는 그나마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이 부분을 자꾸 이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자꾸 보조금은 아니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해가지고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물론 징벌적으로 과다한 거를 줄인 건 이해가 되는데 뭐 집사라고 취득세를 줄여주고 이런 게 문제가 있잖아요. 투기를 또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좀 엇갈리는 게 좀 있어서 조금 이게 좀 혼돈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IMF인데요. IMF 보시면 여기 IMF 여기 16.50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위에서 16위까지인데 한 199개가 IMF에 들어가 있는데 보트 투표권이 있는 거니까 경제 위기가 났을 때 자금을 지원하잖아요. IMF에서 뭐 전 세계가 모은 기금을 가지고 그걸 할 때 투표를 합니다. 이 나라가 좀 살려줘야 돈을 좀 구제해줘서 했을 때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면 이제 투표를 하겠죠. 투표를 할 때 여기에 의결권이 85% 이상일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팅이 하는데 제가 확대해 볼게요. 보시면 이 그림에 이어서 붙여놓은 건데 보시면 몇 프로예요? 16.5%예요. 제가 좀 아까 뭐라 그랬죠? 85%가 의결하고 동의하면 그러면 미국이 반대하면 못하죠. 80으로 빼면 15%인데 16.5%니까 미국 한 나라만 반대하면 IMF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주주죠, 대주주. 그 의결 조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안 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보면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면 이란하고 파키스탄하고 좀 뭐 핵무기 지원하고 뭐 이럴 때 파키스탄이 경제 파탄이 나기 직전에 IMF 구제 요청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다 찬성을 했는데. 인도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미국이 안 된다. 이란하고 핵무기 거래하고 이래서 안 된다고 확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박살났죠. 한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무시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시장으로 돌아볼게요. 서울 아파트 역대 최저치 하락. 통계 작성 이후에 최저치 하락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여러 번 자주 보셨으니까 처음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주 보시니까 아시죠? 또 하락폭 확대 찍었습니다. 신고가가 아니라 신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신저가. 주식으로 말하면 다 신저가를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가격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 전세 가격 어떨까요? 신저가의 폭도 큽니다. 수도권은 더 심각하고요. 특히 서울의 신저가가 좀 강합니다. 하락의 어떤 곡선이 기울기가 강하죠. 강한 게 과연 이번 규제 완화 대책으로 어느 정도 좀 둔화시킬 수 있을지는 우리가 한 주, 두 주 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대책이 나오니까요. 저는 그래서 매물들이 좀 줄 줄 알았어요. 줄 줄 알았는데 매물이 늘더라고요. 이게 참 묘하죠. 이건 제가 좀 이따 규제 완화 대책 하면 말씀드릴게요. 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매물가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울산은 그동안 입주 물량에 좀 어떤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서 약간의 하락폭을 줄였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뭐 여전히 하락폭을 높이고, 대구도 너무 깊다 보니까 잠시 너무 깊으니까 이 정도까지 가도 너무 내려간 건데 조금 제가 보기도 안쓰러울 정도. 인천은 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인천은 늘 말씀드린 대로 2, 3년 정도 이런 현상이 더 계속될 수 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자, 인천 사시는 분들은 주택 매입 시기를 내년 말이나 후년 초까지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후년 여름 가을까지 가져가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인천 전세 동향 볼까요? 전세 가격은 더 심하죠. 자, 부산, 대구 할 것 없이 전세 가격 폭이 더 매매가격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앞으로 당분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판단하시면 되고, 이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 보요. 서울 아파트는 막 내려가다가 여기 올라갔던 게 언제였죠? 11월 10일 대책 때, 규제 하나 대책 때, 그때 잠시 반등하다 다시 꺾였죠. 여기서 반등하다 꺾이고, 강남 3구라고 이렇게 반등하려고 애쓰다가 꺾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세력들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심증 효과는 있지만 다시 내려올 거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이게 뭔가요, 여러분? 그죠? 좀 웃기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러니까 대세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제 말을 조금 믿으셔도 됩니다. 당분간은. 자, 강남 서초 송파는 보셨고, 여기 이제 용산 강동 노원인데요. 용산은 이제 하락폭이 그동안 버티다가 여기도 올라가다가 꺾였죠. 훅 꺾였고 못 버티고, 강동은 이제 하락폭을 좀 줄여가는 추세일 것 같아요. 어떤 입지나 가격이 볼 때 제가 좀 꽤 많이 내렸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껍게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용산은 보면은 그동안 많이 버티다가 잠겼다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갈 것 같고, 강동은 좀 이 선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노원은 이거 아직 어디까지 더 갈지 모릅니다. 거래가 없고 투매 매물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는 워낙 희소 지역이니까 뭐 이런 선에서 움직이다가 제가 볼 때 내년 봄에 서초 강남 송파는 물량이 좀 없는데 서초 강남 그동안 안 내려온 동안에 송파 지역이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많이 내려왔는데 서초 강남이 이제 내려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여기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 많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송파하고 키 맞추기 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럼 전세 가격 볼까요, 여러분? 아이고, 그림이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눈이 말씀드리지만 전세 가격 하락은 매매 가격 하락의 선행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는 그동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하락폭을 줄이고 있고, 그렇다면 송파의 매매 가격은 잠시 행보하거나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러나 이제 이쪽 지역에 매물이 많아지면서 또 하락이 되게 되면 또 풍선 효과로 또 영향을 받겠죠. 자, 근데 이제 서초 강남은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하락으로 전세 가격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매물이 튀어나온다. 이거는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강동도 그렇고 마포도 그렇고, 이제 마포 보십시오. 갑자기 많이 내려왔죠, 전세 가격이. 용산도 그렇고요. 마포 용산이 이제 뒤이어서 이 그림과 비슷한 모습이 아니라 마포 용산이 매매가는 버티고 있잖아요. 뭐 용산 뭐 대통령실이 있어서 호재라고 뭐 이렇게 마케팅 할 때 떠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어떤 매도하시는 분들의 매도 효과를 낮추지 않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버텨왔는데, 전세 가격을 보면 전세 가격이 실제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효과로 버티고 조금 뭐
경험이 없는 소비자한테 뭐 매기는 덤태기 씌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도 이제 매매가 하락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양천 노원은 여전히 이렇고. 자, 그리고 어느 우리 시청자분 중에 이제 주택 좀 말씀해 달라 그래서 제가 서울 빌라 분위기하고 광역시 빌라 분위기 좀 뽑아봤습니다. 연립주택 매매가격 지수 월간 변동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제가 자료가 있어서 저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6월, 7월부터 11월까지 올해입니다. 5월까지는 아파트도 그랬고 연립빌라도 그랬고 강세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드디어 지표로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보도에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팍팍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할 거 없이 특히 6월, 7월 이때는 버텼지만 7월까지는 버텼어요. 8월부터 제가 예전에 8월 폭락 시작될 수 있어 그때부터 이제 폭락입니다. 전체 푹푹푹푹 내려오죠. 푹푹푹푹. 경기도는 그나마 이때까지 많이 버텼어요. 버텼는데 9월 달 되면서 이제 확 꺾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장에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서울, 인천, 경기의 전세 가격은 어떤 거 보세요. 거의 그림이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직은 전세 가격이 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수요가 좀 있잖아요. 아파트가 지금 전세가 넘쳐나지만 연립빌라는 넘어가는 다운사이징 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락폭이 좀 적습니다. 아파트보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도 꽁꽁 얼어 월거래량 역대 최저 11월 23일자입니다. 이 월별 역대 최저 거래량인데요. 2008년 11월에 1110건. 이때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전세가 꽁꽁 얼었을 때요. 그때 1110건인데 지금 우리는 아직 위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안 왔거든요. 근데 1000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말 저도 처음 겪어보는 좀 안 좋은 시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내년에 좀 보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제가 뽑은 자료니까 오늘 날짜 오전에요. 그렇게 보시고 6대 강시 한번 볼까요? 6대 강시도 비슷합니다. 6월까지 좀 버티다가 8월부터 늦은 데는 광주가 좀 강세를 계속 보였는데 매매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매매 전세 계속 버티다가 좀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광주도 역시 훅 꺾입니다. 이제 광주가 의외로 제가 알기로는 뭐 좀 죄송한 일이지만 떴다방이나 이렇게 작전 짜는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타지에서 유입된 분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력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나름 버티고 올려놨는데 이게 불과 3, 4개월 사이에 생각해 보십시오. 막 올라가더니 갑자기 떨어지는데 다른 데가 정상이죠. 다른 지역이. 그죠? 광주 좀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투기 세력 조사를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전세도 그래요. 이게 올라갑니다. 이건 작업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세력들이. 여기에는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도 가세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제가 볼 때. 안 그러고서야 다른 데하고 좀 평행하게 같이 가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울산처럼 쭉 이렇게 오다가 밖에 이런 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그때 올라다 푹 내려오잖아요. 이때 앞에는 좀 좋았었고 이런 거 여러분들 시장을 미리 예측하는데 그림의 어떤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세제 완화 다 했죠. 취득세 중과세율 누구요? 다주택자들. 양도세율 누구요? 다주택자들. 주택담보대출 누구요? 다주택자들. 이거 좀 마음은 제 입장에서 불편합니다.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없어요. 그죠? 일단 규제 하나 임대차 시장 안정 다주택자 이거 다 내용이죠. 양도세 중과 배제 물론 어려워서 힘든 분들을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건 맞아요. 많은데 균형 감각이 있어야죠. 전국에 2200만 가구가 있고 1100만 가구가 1주택자분들이고 950만이 무주택자분들이에요. 그리고 200만에서 250만이 다주택자인데 그러면 균형을 좀 맞춰서 정책을 피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건 좀 제가 볼 때 불합리한 정책이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등록 임대 이거 뭐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새 혜택을 너무 많이 준다. 그리고 많이 사게 되면 매집 현상이 일어나니까 매물이 감소하잖아요. 공급 부족인데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공급이 넘쳐날 때 지금은 공급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매수 세력이 없는 거죠. 공급 물량은 적정선인데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괴리감이 있어서 벌어진 이상의 현상의 시장인데 이거를 갑자기 떠받치는 정책을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정부가 고심하는 점은 보여요. 10년하고 15년짜리만 둔 거예요. 단기 임대는 없애고 그건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역작용이 있잖아요. 나중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인하가 될 때 이건 도리어 투기 폭발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저금리 시절이니까 이게 나오자마자 폭발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폭발하면서 코로나 터지면서 더 폭발했잖아요. 그럼 이미 경험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임대사업자들은 주택시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된 거예요. 어떨 때 됐냐? 1998년도에 IMF 터져가지고 건설회사가 미분양으로 힘들 때, 그때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들을 통해가지고 미분양 주택 건물을 사주는 거. 그게 건설사에도 도움이 되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세금을 감면받으니까 도움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경제가 위기가 돼가지고 전이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이럴 때 쓰는 거죠. 경제가 불황이고 미분양에 대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왜 멀쩡히 있는 집을 줄여가지고, 말은 뭐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장기 임대를 둬가지고 연내 5% 인해서 상승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 정책을 낸 이 정부는 좀 뻔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미분양이 지금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분양 숫자가 4만 5만 원 매년 있던 거예요. 10만 넘어가야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만 15만 넘어간 거고 그 뒤로 없었습니다. 그럼 10만 정도 됐을 때 최고 16만 5천이었거든 미분양이. 그때 이제 시장이 완전히 죽었죠.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4만이고 그냥 유지될 선인데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준비하고 있다 나중에 해야 되죠. 거기다 또 다음 달인가 아마 또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다 풀 겁니다. 물론 연착륙 시키려는 의도는 좋은데 균형 있게 하지 않았다. 이게 좀 되게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정부. 규제 지역 추가 해제, 투기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일반 국민들 대다수한테는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건설사 부도를 막고 중고사 부도를 막고 간다. 이건 좋은데 주택 가격이 지금 고가인 거가 조정이 안 되면 이 거품의 문제점은 근데 그대로 가잖아요. 그 시간은 가진 다음에 가는 게 순서인데 너무 빠르다고 좀 판단합니다. 이게 나중에 또 역작용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이렇게 진행됐고 서민주거 부담 안 하라고 써놨는데 이게 서민주거 부담 안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추가 해제가. 이건 말장난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국민 기만하는 행위로. 요거는 맞죠. 특례보금자 이런 내년식.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같이 왜 껴놓죠? 발표할 때 이걸 같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이게 몰래 살살 껴넣어가지고 뭐 하는 걸 잘해요. 여러분들이 저도 감시하겠지만 이번 정부 특히인 것 같습니다. 보면 상생 임대인제도도 그랬잖아요. 마치 임차인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임대인 혜택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좀 욕을 먹었잖아요. 좀 균형을 맞춰서 정책을 피우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이번 주 이제 5일만 지나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벌써 한 해가 벌써 지나갔네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제가 한 연말쯤에 가면 좀 시간이 나서 그때 좀 여러 개 좀 영상 만들어서 좀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모아타운, 뭐 일기 신도시 이런 것들 좀 우리 궁금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시청자분들께서. 그거 좀 짧던 최대한 제가 뭐 시간 내가지고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시간 나실 때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한 주도 연말 마무리 잘 하시면서 힘찬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